사실은 그 사람들 문제라기보다도 그 사람 주변 사람들의 문제죠. 이게 사람들 몰래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하는 거예요. 안에 한 방에 다 같이 앉아있는데 프라이버시가 전혀 보장이 안 되거든요. 화장실도 투명 아크릴로 이렇게 공개돼 있어요. 그러니까 볼일 보는 것도 다 옆에서 보고 있는 거고, 방 안에서 둘이서 손잡고 스킨십 하는 거, 주변에 방 하나에 기본 10명 있는데 2명이서 스킨십 하면 8명이 그거 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혼자서 하면 나머지 9명이 그거 보는 거잖아요. 네, 그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중광 변호사라고 하고요.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10년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자 수용자는요, 전체 수용자의 10% 정도밖에 안 돼요. 적죠. 지금 전체 수용자가 6만 명인데 여자 수용자가 6,000명은 안 되거든요. 10년 전에는 3,000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성 전용 교도소라는 게 청주 여자교도소인데 거기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은 공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시죠? 3,000명이니까 교도소 하나 TO가 적으면 500명에서 1,000명 사이인데 많이 지을 필요도 없었던 거죠. 여성 수용자가 그만큼 적으니까. 일단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여성의 신체적 특성 때문에 그렇죠. 임신을 할 수 있고 아이를 양육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임산부를 수용하고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교도소에서 생후 18개월까지 양육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러면 임산부와 생후 18개월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교도소로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아이를 당연히 양육해야 돼야 되니까 등급 중에서는 가장 자유도가 높아야 되겠죠. 자유도가 높고 이제 가족들도 왔다 갔다 하기 편하고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 임산부를 돌보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주 여자교도소가 공식적인 등급으로는 4가지 등급이 있거든요. 가장 가벼운 등급인 개방 등급의 교도소입니다. 거기 흉악범들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한두 명인데 그 교도소가 커버해야 되는 거는 평균적인 여자 수용자들이잖아요.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흉악범 몇 명을 위해서 교도소를 새로 지어요? 사실 경비 등급이 4등급인데 개방 등급 교도소는 청주 여자교도소밖에 없거든요. 비공식 개방 등급도 지금 천안 개방교도소가 있는데 말에 개방이 들어가 있죠. 근데 통계상 개방 시설로는 안 잡혀 있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거기 2군데예요. 다 여자교도소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그래서 교도소가 과밀화된 게 지금 여성교도소 같은 경우는 TO가 없습니다. 새로 막 어떻게든 만들려고 하는 과정이고요. 계속 확장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TO가 없어요. 그리고 조금 사법 정책적인 문제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여성 수용자가 지난 10년 동안 약 3,000명에서 5,000명 전후가량에서 2배 가까이 늘었거든요. 수용시설은 거의 그대로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좁죠. 많이 좁아진 건데 여기에 이제 늘어나는 데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냐? 2개예요. 대학과 보이스피싱. 근데 약은 사실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약 유통한 사람이 아니라 약 복용자들이거든요. 대부분. 복용자들을 이제 가두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동안 약 청정국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청정국이 왜 청정국이냐면 약 유통하는 사람들만 잡았고 약 복용자들의 비율이 적었기 때문에 그냥 사회적으로 포기한 거죠. 약 복용자들을 케어할 수 있는 시설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지는 않았어요. 또 다 돈이에요. 지금 선진국 같은 경우 미국, 영국, 그다음에 그 밖에 선진국들은 약 법원을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만 해도 4,000곳이 넘어요. 법원이. 약 복용자들을 법원에서 매니지먼트 하는 거죠. 관리하는 거죠. 감옥에 넣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본질적으로. 복용한 사람들이. 유통한 사람들이야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총 들고 돌아다니면서 잡고 반항하면 쏴 죽이기도 하지만 마약 복용자들은 그렇게 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100년간 마약과 싸우면서 선진국은 그런 체제를 만들어놨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동안 외면해 왔거든요. 돈이에요. 선진국은 이슈가 야 마약 법원에서 어디까지 케어해 줄 건데 그런 거예요. 예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게 없어요. 여성 수용자들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런 마약. 이거는 따로 빠져야 되는 거죠. 사실은. 지금 국가가 사기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들어야 되는데 사회적 이슈가 안 되었기 때문에 혹은 돈을 써야 되는데 이쪽을 안 쓰고 있으니까 제가 계속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기회가 될 때마다 지적하고 있어요. 자리가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자리 배치가 돼요. 구치소 같은 경우 이제 미결 수용소 같은 경우에는 미결소들은 6개월까지 수감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들어온 순서대로 제일 나쁜 자리에 처음에는 있다가 그 다음 수용자가 들어오면 그 자리가 신참 자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자리를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루틴이 있죠. 왜냐하면 그렇게 특정인만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교도관들이 다 눈뜨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대한민국이잖아요. 여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부조리를 참아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들이박지. 어디서든 그거는 동일합니다. 맞아요. 여자들은 화장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꾸미고 싶어 하죠. 정말 신기한 게 여자들 사이에서도요 예쁘게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그리고 여자들도
예쁜 거 좋아하죠. 여자들 사이에서도 예쁜 여자가 인기가 좋아해. 그잖아요. 휴지심 2개. 그 휴지심 2개로 하나는 이렇게 머리를 말죠. 그리고 이제 고정을 해야 되니까 보통 그 고데기에는 이렇게 후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머리가 자연스럽게 말리는데 휴지심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하나로 말고 그 위에다가 휴지심을 절반 정도 잘라가지고 이렇게 겹치게 만들죠. 그럼 고정이 되니까. 그리고 그 위에다가 핫팩을 딱 올려놓으면 고데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까지 해요. 그래서 접근 들어가면 화장하고 나온다니까요. 예, 색조도 하죠. 예컨대 아이 섀도우 같은 경우는 이제 형광펜 같은 거 있잖아요. 안에서 형광펜하고 수성펜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형광펜하고 수성펜하고 색깔을 딱 섞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빨간색 수성펜하고 연고랑 섞어가지고 볼터치하고 쓴다. 그리고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자기 자신을 그만큼 관리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당사자가 소송에 힘을 쓰고 최선을 다해야 이제 소송도 잘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변호사 혼자 잘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당사자가 그렇게 자기 자신한테 여전히 신경을 쓰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소송을 포기할까요?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깔끔하지 않고 추리한 모습으로 나오면요 걱정돼요. 마음을 놓았구나 싶어가지고. 교도소 안에서도 자기 관리가 잘 되는 사람이 소송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건데 자기 관리가 안 되고 씻지도 않고 옷도 제대로 안 입고 나오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런 거예요. 여자 교도소도 그렇고 남자 교도소도 그렇고 그런 시대는 지났죠. 그런 시대는 지났고 왜냐하면 당연히 사람이 살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도소는 그런 갈등을 제대로 못 풀어내는 사람들을 모아놓은 데가 교도소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도관들이 그냥 두고 보지 않아요. 다 이렇게 이 조합 이 방에 있는 사람들끼리 막 싸우고 그런다? 그럼 취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잘 취재 놓습니다. 그런 게 일어날 가능성이 적죠. 생각보다는. 서열보다도 이제 무리가 나오는 거죠. 무리가 나오고 이제 돈이 많으면 간식도 사줄 수 있고 편지 하나 보냈는데 우표라도 한 장 보태줄 수 있으면 이 사람이 자연스럽게 서열이 올라가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서열이 정해지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입니까? 막 사는 거죠. 이제 분노를 풀 길이 없으니까 막 나가는 거죠. 어떻게 한번 건드려 봐라. 왜냐하면 안에서도 민원 제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분노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의 집합체잖아요. 그러면 어떤 스트레스나 분노를 어떻게 풀겠어요? 나가서 술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교도관들이 그래서 고생을 되게 많이 해요. 이걸 교도관들이 이제 매니지먼트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대로 하고 길가에 들어놓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옷 벗고 시위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 안에서는 어쩌겠어요? 그런 걸로 이해하면 뭐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화를 풀 데가 없으니 그렇게 이제 극단적으로 표출을 하는 거죠. 우리가 좁은 방 안에서 이게 얼마나 좁냐면 누웠는데 어깨가 닿으면 좁은 거야. 근데 누웠는데 어깨가 안 닿고 주먹 하나씩 여유가 있어. 넓은 거야. 이런 방 안에 하루 종일 있고 싶어요? 절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방에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2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 노역, 2번째 변호인 접견. 그래서 이제 유명한 수감자분들 계시죠. 특히 정치적인 분들 보면 하루에 2번씩 접견을 간다. 다 그 방에서 나오고 싶어서 접견을 불러가지고 접견을 하는 건데 접견만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가 있을 정도예요. 돈 받고 접견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접견만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안에서 접견이 없다 그러면 이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노역이죠.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나가고 싶어 한다니까요. 그 방에서 나올 수 있잖아. 그거 자체가 본인들이 생각하기엔 특혜죠. 근데 그거 자체도 TO가 적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은 저 노역을 시켜야 된다. 시켜줬으면 정말 고맙겠다고 그러죠. 그거 아실지 모르겠는데 징역이라는 거는 노역을 포함한 거고요. 금고라고 하는 거는 노역 없이 그냥 가둬두기만 하는 게 금고예요. 금고형은 얼마든지 노역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금고를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교도관 분들은 정말 고생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좁은 공간 안에서 우리 사회에서 제일 셀프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들의 평화를 책임지다 보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이 생기죠. 그러면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미울 수 있죠. 그러면 일주일에 2번 정도 샤워를 하거든요. 20분씩. 그때 다른 사람들한테는 조금 여유롭게 하다가 어떤 특정인한테는 유독 빡빡하게 굴 수 있겠죠. 안에서도 페널티가 있거든요. 그럼 페널티를 쉽게 받을 수 있겠죠. 그렇게 지키면. 이 정도에서 이제 갈등이 수습되면 참 좋죠. 모두가 불행한 결과가 되겠죠. 이렇게 더 커지면. 안에서 우리나라 교도소에서 지금 탈옥한 얘기는 거의 못 들어봤고요. 신창원 이후로 저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외국인 보호소가 있거든요. 불법 체류한 외국인들 추방하기 전에 잠깐 모아놓는 보호시설이라고 하는데 사실 교도소랑 다름이 없는데 좀 편하기는 해요. 거기서 이제 진짜 담을 타 넘어가지고 탈출한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거기는 이제 경비 등급이 교도소보다는 낮으니까 탈출을 그렇게 해가지고 잡혔죠. 다 잡아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그건 진짜 피지컬. 흑인들 보세요. 키 170인데 덩크하잖아요. 그 피지컬이 그렇게 나왔는데 뭘 어쩌겠어요. 야, 저 정도면 내가 점프해서 할 수 있겠는데 되잖아. 통통 튀어가지고 그렇게 탁 넘는 거죠. 그죠? 기본적으로 이제 서신을 주고받을 수 있죠. 우표를 붙여가지고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서신으로 펜팔을 하는 수용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편지를 주고받는 거죠. 서로 얼굴을 보는 채로. 근데 지금 교도소 안에서는 수감자들끼리 주고받는 경우도 있고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주고받는 경우가 있긴. 요거 펜팔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브로커도 있고요. 요즘 제가 알기로는 필력이 좋으신 분들한테 좀 몰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유료 펜팔이 있는데 안에서 계신 분들은 편지를 쓰면서 돈을 버는 거죠.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방이 원하는 내용의 편지를 써주는 거지. 그렇게 의뢰를 하면 가장 비슷한 게 이제 예전에 유명한 전청조 있죠. 전청조가 이제 교도소 안에서 다른 남자 수용자랑 가상 결혼을 했다 뭐 이런 가십이 신문에 나온 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펜팔로 이루어지는 거죠. 말빨이 좋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도소에 잠깐 있다가 길어봐야 몇 년 있다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교도소라는 경우는 결국은 재사회화를 위한 시설이기도 해요. 그 안에서 직업 훈련을 하고 다시 사회에 나와서 제대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설이기도 하거든요. 처벌 시설임과 동시에.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사실은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교도소에 돈 들어가는 거 사람들이 그닥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죠. 근데 그게 길게 보면 전체 사회 입장에선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이슈가 된다면 어쨌든 이 사람들 교화시켜야 되고 이 사람들 계속 교도소 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사회 유지 안 돼요. 미국 같은 경우는 200만 명이 교도소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약 1000만 명이 가석방 또는 집행유예 상태로 있습니다. 이게 성공적이라고 보시나요? 미국은 그래도 돼요. 하지만 우리나라가 그 정도로 이제 교도소를 운영하면 사회가 유지가 안 돼요. 인구수도 많고 수감된 사람도 많은데 회전율도 그만큼 높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회전율이 미국만큼 높지가 않거든요. 미국은요 30년 이상의 형에 대해서는요 10년만 지나면 가석방 심사를 받게 돼 있어요. 연방법상. 그러면 징역 30년, 100년, 200년, 1000년이 나와도 10년 살고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주법상 더 빨리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징역 30년 나오면요 가석방 받으려면요 80%는 채워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쪽은 징역 300년 때리고 우리나라는 징역 30년 때렸으니까 와 우리나라는 솜방망이 처벌이다. 아니에요. 이런 거를 모르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교도소 안에서 이렇게 대부분 이제 3년 이하로 살다가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시 이제 사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 그걸 도와주는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처벌 시설이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은혜가 유흥업소에서 일했던 것도 맞고 어린 시절부터 이제 성매매를 해가지고 살아온 것도 이제 맞는데 피해자랑 어떤 계기로 만났는지는 밝혀지진 않았어요. 추측인 거죠. 정상적인 패턴의 만남은 아니고 돈을 매개로 한 만남이었다는 건 거의 확실하죠.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아마 이 가스라이팅은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많이 겪는 특히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많이 겪는 가스라이팅 중에 하나예요. 처음에 100만 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100만 원을 사기를 당했어요. 근데 가해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00만 원을 넣으면 나머지 1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그럼 200만 원 넣어 300만 원 내죠? 안 돌려줘. 300만 원 넣으면 나머지 돈 돌려주겠다고 그래. 300만 원 넣어. 이렇게 해가지고 1000만 원 넣고 2000만 원 넣고 5000만 원 넣고 억을 넣고 그러는 거예요. 한 번에 돈을 다 넣는 게 아니라 돈을 점점 많이 이렇게 만드는 게 전형적인 이제 보이스피싱 수법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냐면요. 돌려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놓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피해가 확대되는 겁니다. 차라리 이거 나 범죄 피해 당한 거야. 나 이거 포기할래 라고 하면 거기서 이제 피해가 확산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바로 신고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 이제 미련을 갖다가 보면 피해가 자기가 가동할 수 있는 돈 전체로 이제 늘어나게 되죠. 이거를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되게 잘 이용하거든요. 근데 이런 모습을요 보는 게 어렵지 않아요. 굳이 보이스피싱이 아니라도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사기 피해를 본 사람들이 가해자랑 같이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한 분이 덜 나쁜 가해자랑 온 거예요. 고소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내가 보니까 지금 같이 온 사람 고소해야 되는 상황이거든. 넘버 1, 넘버 2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 사람 왜 왔냐고 그랬어. 근데 자기 이렇게 사기친 걸 배우자는 몰라. 또 사기당한 거를 이거를 어떻게든 막고 싶고 이거를 어떻게든 여기서 잘 피해를 복구하고 싶어가지고 가해자랑 같이 상담을 받으러 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사람 심리예요. 실질적으로 사람이 움직이는 어떤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피해가 너무 많으니까 이 피해를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보상받고 싶은 마음에 계속 붙어있게 되는 겁니다. 계속 자금을 투입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은혜 사건에서 피해자의 심리 상태가 이런 상태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요. 사건에 대한 진실이죠.
이은혜 같은 경우는 저를 5월 달에 찾아왔거든요. 5월 달에 이제 사건 정리해서 조사받는 내용 정리해가지고 찾아왔고 3월 달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 제보를 한 상태였어요. 알다시피 이은혜 같은 경우는 피해자에 대한 사망보험금을 타려고 했었잖아요.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안 줬단 말이에요.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그것이 알고 싶다에 제보를 했어요. 자기가 3월 달에 제보를 하고 이게 생각처럼 안 흘러가니까 겁이 나서 저희 찾아온 거죠. 그때 당시에 와가지고 조사를 다시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이게 최대한 살인사건으로 번지지 않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제가 3번 정도 만났거든요. 3월 달에 만났고 그해 9월 달에 만났고 그 다음에 10월 달에 그것이 알고 싶다가 방영됐어요. 그러고 나서 좀 난리가 났었죠. 그러고 다음에 2월 달에 만나? 3번 정도 미팅을 했습니다. 그거에 그렇죠. 제가 다시 훨씬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알고 싶다에 제보하지 말라고 했을 거예요. 그거 제보만 안 했어도 이은혜가 원한 대로 사건이 끝나지 않았을까. 공론화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 조금 더 이은혜한테 유리하게 진행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합니다. 자기 무덤은 팠죠. 말 그대로. 피해자를 직접 만나보진 못했잖아요.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대기업 연구원이셨잖아요. 그리고 월급을 평균보다 많이 받으셨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돌아가신 무렵에는 돈이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돈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다 이은혜한테 간 거잖아요. 근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뭔가 보상을 얻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돈을 돌려받거나 아니면 이은혜가 자기한테 오거나 둘 중에 하나였을 텐데 돈을 돌려받는다는 거는 사실상 가망이 없는 얘기고 이은혜를 봤을 때 이은혜 주변의 남자들이 다 어떤 유흥업에 종사하던 남자들이었거든요. 정상적인 남자가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남자는 피해자 한 명뿐이었던 거죠. 그러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결국은 나한테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다. 그게 가스라이팅인지 본인 판단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기심이죠. 사람이 어떤 관계에 있어서 서로가 지켜줘야 될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관계든 간에. 근데 이제 이은혜는 이 선을 넘어버린 거죠. 근데 이 선을 넘었을 때 상대방이 너라고 하고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관계를 끊거든요. 근데 여기서 끊지를 못했던 거지. 그러다 보니까 내연남하고 남편하고 명목상이긴 하지만 같이 이렇게 놀러 다니는 어처구니 없는 경우가 생겨버리는 거죠. 나중에 이제 봤을 때는 자산보단 빚이 많은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은혜가 21년 3월 달에 자기를 선임해달라고 부탁하면서 한정승인 판결문을 보냈어요. 그때 당시 이제 보내면서 했던 얘기가 변호사님 이거 한정승인 판결문인데 피해자 재산 남아있는 거 빚이 더 많기 때문에 한정승인을 한 건데 이거 제 채권자들한테 나눠주고 그 대신 나눠주는 이제 수수료를 제 선임비로 대신 해달라 이렇게 해서 저한테 이제 한정승인 판결문을 보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받아들이진 않았죠. 그때 당시에는. 당시 저는 박사방 사건 하고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여력이 없었어요. 그쪽을 이제 신경 쓸 수 있는. 저는 시간이 가장 큰 어떤 자원인데 뭐 여력이 없더라고요. 제 시간의 절반 이상을 박사방 사건에 이제 투입을 했는데 이은혜 사건 같은 경우도 그 정도 투입해야 되는데 그러면 아무 일도 못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제가 1년에 혼자서 대충 한 20건에서 25건 사이에 무혐의 무죄를 제가 이제 변호를 해요. 무죄 사건을 이렇게 변호를 해서 결과를 이렇게 도출하는데 그 해 박사방 하면서 10건 정도밖에 못했어요. 시간을 들일 수가 없는 거야. 그때는 거기에 대한 욕심이 커서 사건을 수임을 또 안 했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은혜가 워낙 어렸을 때부터 이제 가난한 환경에서 살아왔다는 거는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어린 시절부터 성매매를 하면서 성장을 했는데 오랫동안 유흥 쪽에 몸을 닫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정상적인 가치관을 갖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잠깐 거기 뭐 들어왔다 일하다가 한 1년도 괜찮은 것 같아. 얘기를 나눠보면. 근데 너무 오래 있었던 사람들은요 가치관이 거기에 맞게 바뀌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이제 가치관이 바뀌어 있고 그 상태에서 조금 더 이제 극단적인 경우가 이은혜 같은 경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건데 저는 사실은 심심치 않게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빨대 꼽는다고 하잖아요. 이제 업소에서 만나가지고 빨대를 꼽았는데 남자는 자기가 돈을 줬는데 자기가 준 만큼의 어떤 보상이 없으면 집착하게 되죠. 협박하고 돈 내놓으라고 그러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옵니다. 와가지고 협박하니까 좀
어떻게 해달라고. 요즘 이제 스토킹 법이 생겨가지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연락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연락을 주고, 연락을 추가로 더 하게 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이제 경고를 하죠. 진짜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정말 꾸준히 매년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엔 전화를 안 받았어. 너무 계속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전화를 안 받게 되더라고요. 달라져요. 근데 이은혜는 그거보다 더 심한 경우였던 거죠.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이고 돈으로 보인다고 얘기합니다. 이은혜 말고 그쪽 종사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이고 돈으로 보인다는 얘기를 듣는 게 어렵지 않아요. 저는 이 사건에서 제일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조연수예요. 왜 옆에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이은혜랑 단둘이 만난 적이 없어요. 항상 조연수가 있었어요. 근데 조연수는 서브였거든요. 메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은혜가 조연수만 만난 게 아니거든. 다른 남자도 있거든. 근데 그걸 다 알면서 조연수가 옆에 붙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냥 나는 조연수가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은혜 주변에 있던 남자들 중에서 좋은 결말을 맞이한 남자들이 없어요. 어쨌든 간에. 그죠? 그러면 자기 운명도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직감적으로는 알았을 텐데 왜 옆에 있었을까? 저는 심지어 같이 도망간 것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둘이 동시에 잡힌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저는 조연수가 제보할 줄 알았어요.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조연수가 이은혜한테 붙어 있습니까? 근데 이은혜는 그 애정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이해가 안 될 때는 내가 모르는 게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저는 사람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사건을 전개하거나 사고를 판단을 할 때 내가 저 사람과 같은 행동을 한다고 하면 나는 어떤 상황에서 저 사람과 같은 행동을 했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하면 난 이 행동을 도대체 왜 한 것일까?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평가를 하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게 내가 이런 행동을 할 이유는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내가 모르는 게 있다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사건을 해결해 나갑니다. 근데 이은혜 조연수랑 그렇게 통화를 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음에도 조연수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내가 모르는 뭔가 더 있는 거지. 제가 늘상 하는 얘기가 소가 뒷걸음질을 치다가 쥐를 잡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계속 뒷걸음질을 칩니다. 보상이 있으니까. 쥐를 잡았으니까.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긍정적인 보상이 주어지면 잘못된 행동이 강화돼요. 사람은 그렇게 움직이잖아요. 보상이 주어지는 쪽으로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한테 어떤 보상을 줘야 될지가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스로에게 어떤 때 보상을 줘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쪽은 그게 안 되었던 거죠. 계속 잘못된 패턴에 보상을 주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그건 조연수도 마찬가지이지 않았을까? 계속 자기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계속 좋은 결과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제 요번에는 좀 극단적으로 나간 거죠.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살아가면서. 그리고 몇 번의 시도가 있었잖아요. 밝혀진 바대로라면 몇 번의 시도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점차 익숙해져 가는 거지. 그랬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든 받고 싶어하는 마음인 거지. 굉장히 집착이 강해요. 안에서도 끝까지 소송했잖아요. 물론 패소했지만 어린 시절 빈곤에 대한 그게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돈의 집착이 굉장히 강합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오만했다기보다도 그 사람 그쪽으로 계속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니까. 여자들과의 관계에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고 실제로도 여자 관계가 복잡했고요. 첫 번째 피해자로 카운팅되는 사람이 네 번째 처죠. 네 번째 처랑 장모. 결혼을 4번이나 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 사람 경제적으로 무능한 사람이었어요. 경제적으로 무능한데 결혼을 4번씩이나 했다는 거. 나름 대단한 거죠. 그만큼 이제 여자들이 보기에는 매력적인 선택지였다는 겁니다. 훅 할 수 있는 매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은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었던 게 여자들과의 관계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여자와의 관계에서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피해자들도 20대 여대생에서부터 이제 40대까지 되게 다양하고요. 절반 정도는 노래방 도우미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버스 정류장에서 여자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차를 태울 수 있다는 거.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강호순 같은 경우는요. 지금 확인된 피해자만 10명이에요.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도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강호순을 수사하면서 발견된 곡괭이에 서로 다른 2명의 여성 DNA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여성분들 신원이 확인이 되지 않아가지고 그때 당시 기소가 안 된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고 강호순이 얘기도 안 했고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휴지기가 아니라 살인을 했는데 드러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자기 통제력이 뛰어난 거는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사람이 잡혀서 수사를 받다 보면 자포자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포자기를 하지 않고 밝혀지지 않은 사건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보기에도
이러지는 않거든요. 잘 무너지게 되면 다 이렇게 뱉는 게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안 무너졌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인정을 안 해도 입증될 수 있는 만큼만 인정을 한 것 같아요. 어차피 이거는 내가 자백을 안 해도 여기까지는 입증이 되겠다 싶어서 거기까지만 자백을 한 것 같아요. 다 자백할 거였으면 곡괭이도 자백을 해야지. 그게 아니었으니까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수사하셨던 분 얘기를 들어보면 아들 얘기를 하면서 자백을 받아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완전한 자백을 받아낸 건 아니어서 그다음에 특별히 가족관계가 살갑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걸 봤을 때는 딱 떨어져서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자백의 동기였다고 하면 아들은 봤을 텐데 아들을 본 건 아니고 뭔가 말이라도 남겼을 텐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근데 또 아들 때문에 자백을 어느 정도 한 측면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직 제가 모르는 게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은폐는 했어요. 자기 수준에서. 다 자기 수준에서 한 거고 완벽하지 않았던 거죠. 맨 마지막에 CCTV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 가발 쓰고 잠바 입고 손에다가는 그 콘돔 껴가지고 이제 그 카드 ATM기에 가서 인출을 한 게 이제 수사 기록에 남았는데 수사를 좀 알았다면 이거를 아예 안 했을 것 같은데 본인은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자기가 이제 그 혐의를 벗어나기가 더 용이하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 당시에 CCTV가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시기라 이해도가 좀 낮지 않았을까. ATM기에 달려져 있는 카메라에 대한 이해도가. 그래서 그런 행동을 벌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이 못 따라가가지고 그런 실수를 한 거죠. 이영철은 어떤 전형적인 사이코패스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불우한 어린 시절, 학대하는 부모 뭐 이런 것들을 다 있었던 사람이라서 아마도 본인을 그나마 제어할 수 있는 마지막 제어 장치가 결혼 생활이 아니었을까. 그게 이제 없어져서 고삐가 필린 게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흑화했을 때 안 무서운 사람은 없는데요. 흑화했다고 다 그런 선택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근데 그 사람 한정으로는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안 좋죠. 안 좋은데 그거는 이제 사형수니까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페널티가 더해질 게 없잖아요. 이 사람은. 일반적인 수용자들은 그렇게 하면 추가로 그것 때문에 기소될 수도 있는데 안 좋은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뒤가 없는 거지. 뒤가 없으니까 막 사는 거지. 경비 등급이 높은 데로 들어가죠. 남자들은 경비 등급이 거기 4등급으로 나뉘는데 2, 3, 4 등급 같은 경우는 이제 남자들이 수용된 건데 가장 낮은 4등급, 가장 삼엄하죠. 여기 같은 데 갇힐 수 있는 거죠. 더 강력하게 하는 거죠. 그랬을 수도 있는데요. 이영철 사건은 2000년대 초반 사건이에요. 그래서 카메라가 없던 시대의 사건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수사하는 것도 어렵고 근데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많은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거의 2년이 안 되거든요. 2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잡히기 전에 많이 죽였던 걸로 봐야 되는 거죠. 잡히기 전에 자기의 분풀이를 위해서 많이 죽였던 것으로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심리였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연쇄 살인이 나오기에 우리나라는 너무 많이 발전해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수사 역량이 살인사건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집중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잡아요. 그래서 지금은 없다고 보는 게 제일 합리적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나라보다 더 안전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아마 비교할 데가 딱히 없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외국 관광객들이 항상 말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밤거리는 굉장히 안전하죠. 이런 전 세계적인 수준의 치안을 유지하는 데는 진짜 경찰분들의 피와 살이 갈아 넣어서 만든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구하는 치안 수준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비해서 경찰 조직은 상대적으로 작아요. 보상도 하는 일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태위태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게 저의 개인적인 관점입니다. 사람들이 검찰 얘기 많이 하는데요. 검사는 2,000명이고요. 수사까지 다 합쳐봐야 10,000명 정도 되는 조직이에요. 경찰은 14만 명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조직의 사이즈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완전히 다르죠. 경찰의 대부분의 일들은 경찰이 수사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기소를 하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거고요. 수사를 하는 것도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서 경찰로 하여금 수사를 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검찰의 수사라는 게. 따라서 실제 수사는 다 경찰이 합니다. 거의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근데 이제 대한민국 경찰을 너무 이렇게
그 동네 북으로. 그래서 이제 시민의 경찰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경찰이 정말 위세가 대단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민원에도 움츠러드는 경찰이 됐죠. 하지만 경찰의 능력이야 이미 결과로 입증했다고 봅니다. 세계에서 가장 치안이 안정된 나라를 만들어낸 게 누굽니까? 대한민국 경찰이에요. 성적표가 있잖아요. 이렇게 안전한 나라를 만든 경찰을 두고 이제 무능하다라고 말하는 거는 뭐 내부적으로는 불만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나라가 국민들이 바라는 게 더 크니까. 근데 이제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 경찰은 굉장히 훌륭해요. 우리나라 경찰 수사 보면요 대단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이즈가 좀 작기 때문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사를 할 수가 있어요. 예컨대 저는 어떤 수사도 봤냐면 해커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 해커에 대한 기사가 나오잖아요. IP를 다 추적해요. 본다고 가정을 하고 IP를 기사가 10개면 10개에 접속한 IP를 다 추적해가지고 공통 IP를 찾아냅니다. 대한민국이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와 정말 대단하죠. 할 수 있어요. 그런 걸 해냅니다. 그죠. 우리나라에서 보이스피싱 왜 중국에서 대만에서 동남아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이 우리나라로 전화를 하냐? 우리나라에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잡히죠. 바로 잡혀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이렇게 보이스피싱을 하는 겁니다. 너무 이제 감정적인 면이 단순한 사람들이죠. 사이코패스라는 사람들이 감정이 몇 가지 없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을 너무 범죄자 쪽으로 이렇게 결부시켜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정상적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일반인들하고 비율을 고려했을 때 그런 사이코패스가 더 범죄를 잘 저지른다라는 신뢰할 만한 통계가 없어요. 특히 저는 정말 이게 허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이코패스 검사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게 PCRL 검사예요. 이 검사는요 20개의 항목으로 되어 있고 항목당 2점 만점, 만점은 40점입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그 MBTI 검사하는 것처럼 자기가 직접 체크해가지고 나오는 결과가 아니에요. 평가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인터뷰를 통해서 평가하는 거고요. 인터뷰하는 사람이 질문을 따로 던지는 것도 아닙니다. 특정 질문을. 그냥 평가 항목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면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점수 차이도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되게 회의스러운 게 이거를 평가하는 사람이 도대체 사이코패스를 몇 명이나 만나봤냐 이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몇 명 안 되잖아요. 이것들은 다 어떤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한 소재지 않았나? 지금에 와서는. 근데 MBTI보다 믿을 게 못 돼요. 자기가 하는 것도 아니고 제3자가 평가를 하는 건데 이거 평가받는 사람이 그럼 충분히 이제 연수를 받아야 되거든요. 어디서 연수 받아요? 몇 명 안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 다예요. 연쇄살인범들은. 우리 알고 있잖아요.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뽑아낸 패턴이 얼마나 취약한지. 근데 그걸 가지고 계속 가십을 만든단 말입니다. 사실은 그냥 소비하기 위한, 관심을 끌기 위한 어떤 소재일 뿐이지 수사에도 필요가 없고 처벌에도 그닥 그렇게 뭐 유의미하지 않은, 이거는 애초에 재판을 위한 도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사 도구가 아주 취약했던 시절의 영미권에서 패턴을 찾아내가지고 그런 살인자들을 검거하기 위한 도구로서 만들어진 거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어떤 흥미로운 소재이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는 거죠. 드라마나 뭐 언론에서. 그래서 저는 그냥 허상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들은 이런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를 미리 알아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근데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는 기준을 말씀드리는 게 내가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이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한번 보세요. 결국 관계의 밀도라는 거는요. 타인의 고통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거든요.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이 보니까 고통을 보면서 즐거워해. 그럼 그런 사람하고는 가까워지면 사실은 안 되는 겁니다. 고통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질투라는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고통을 보면서 내심 쌤통이다 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고통에 대한 예의가 필요합니다. 적어도 기뻐하는 내색을 보이지 않을 정도의 사회적 개념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혹은 이 사람이 정말 가까워져야 되는 사람이라면 저 사람은 타인의 고통을 보고 경감시켜 주려고 노력을 하겠죠. 나의 고통을 보고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하고는 가까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는 질적으로 밀도 높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저는 더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감정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핵심적인 부분은 고통을 어떻게 매니지먼트 할까인 거거든요. 타인의 고통을 어떻게 매니지먼트 할 것인가, 나의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는 사람과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의 문제인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근데 이제 당연히 우리는 남의 고통은 내 고통이 아니기 때문에 느끼지 못해요.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런 예의를 지킬 수 있는 사람하고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전 저희 아버지를 굉장히 존경합니다. 저는 그게 사람들이 되게 신기한 게 왜 사이코패스가 아무런 책임감이 없다고 생각하는지를 이해가 잘 안 돼요. 사이코패스라는 어떤 종류의 성격은 감정이 몇 가지 못 느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공감 능력이 좀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부족한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책임감이 없거나 그렇다고 해서 소중한 게 없거나 납득되지 않은 판단을 그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되게 클리어하죠. 판단이 굉장히 빠르고 클리어합니다. 감정에 좌우되지 않아요. 우리는 감정적인 사람을 보고 사실 되게 불안감을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감정에 따라서 아웃풋이 달라진다고 하면 우리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그런 점에 있어서 가족들한테 항상 절대적인 안정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저하고 굉장히 많이 싸웠거든요. 전 첫째다 보니까 그거랑 자기가 책임을 다하는 거랑은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내가 너랑 싸웠으니까 네 학비를 안 대줘. 내가 너랑 싸웠으니까 너한테 뭘 안 해줄 거야. 싸워서 뭐 생활비를 안 주거나 혹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기분 나쁘다고 안 하는 그런 거 없어요. 기분 나쁜 건 나쁜 거지. 근데 so what? 어쩌라고? 딱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감정을 잘 못 느끼시다 보니까 그게 훨씬 더 이제 명확한 거죠. 절대 그런 거에 휘둘리지 않아요. 그거 휘둘리는 것 자체를 이해를 잘 못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조차 이해를 잘 못합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사실 그런 것보다도요. 어렸을 때는 저희 아버지는 저보다 훨씬 잘생겼고요. 진짜 잘생겼어요. 되게 미남이고 되게 똑똑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버지를 닮고 싶은데 닮을 수가 없는 그런 아들이었죠. 그리고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저한테 애정 표현을 뭐 되게 당연한 거지만 안 하셨어요. 사람들이 어떻게까지 얘기했냐면 중강에는 입양했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보통 이제 아버지가 아들한테 하는 애정 표현을 아버지가 안 하시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이제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버지가 이제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거든요. 지켜봐요. 항상 지켜보고 상황이 최악으로 흐르는 것만 커트하고 그냥 웬만하면 다 지켜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 마디 툭 던지죠. 그럼 되냐? 그냥 속이 뒤집어지죠. 본인이 공부를 워낙 잘하고 똑똑했기 때문에 제가 앉아서 공부하고 있으면 뒤에 와가지고 앉아있는다고 공부가 되는 게 아니야. 그래요. 왜 공부를 그렇게 어거지로 하냐는 거죠. 당신을 봤을 때는 공부를 한다는 폼에 만족하는 거지.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에 만족을 하는 거야. 자기가 봤을 때는 전혀 효율적이지 않아. 그런 얘기를 이제 한 번씩 하고 가면 이제 뒤집어지죠. 공부하는 소리 안 해요. 와가지고 한 번씩 그렇게 그럼 되니? 그러고 가고 과일 먹어. 그러고 드라마 안 봐? 그러고 가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요. 생각하기에 최대의 효율을 내려면 1시간 정도 공부를 하고 2시간 정도 공부를 하고 쉴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네 마음은 알겠는데 너 그렇게 공부하는 게 효율적인 거 아니야. 중간중간에 쉬어야 좀 더 효율을 높일 수 있어. 이런 맥락에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머리 리프레시하고 지금 계속 악셀 밟고 있는데 너 그러면 밟고 있는 거 같지? 안 나가. 너 연비만 떨어지고 속도도 안 나오고 그거는 아니야. 그런 거죠. 우리 어머니는요. 단짝 친구 오빠랑 결혼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중학교 때부터 저희 아버지를 알고 있었어요. 가장 친한 친구 오빠였으니까. 우리 공무죠 지금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버지를 봤죠. 응팔 같아요. 보고 있으면 에피소드가 참 많아서 응팔 같아요. 우리 아빠는 공부를 엄청 잘하는 잘생긴 오빠였고요. 우리 엄마는 사고뭉치였죠.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다 알고 있었어요. 애초에 모른다는 게 성립이 안 되는 그런 조합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알고 있었던 사람. 그거는 정확하게 아버지가 어떤 느낌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 어머니는 되게 사랑스러운 분이세요. 국선이 같은 느낌이에요. 저희 아버지 워딩을 그대로 빌리자면 집에 왔는데 집이 시끄럽고 밝은 느낌이 들면 어머니가 계셨다고 그래요. 저는 불만이죠. 저희 아버지가 감정 표현을 안 하시는 건 맞아요. 못 하시는 거죠. 할 줄 모르시는 거지. 그거는 이제 사람들한테 튀지 않으려고 학습하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러가 나는데 저희 어머니가 두고두고 분통을 터뜨리셨던 그 장례식장 에피소드.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로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시잖아요. 그리고 감정은 이제 암기 까먹으시잖아요.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상주한테 부조금 주면서 이제 부조금 많이 들어오셔서 좋으시겠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기도 모르게. 판단이 잘 안 되는 거지. 이제 실수한 거지. 긴장을 하고 있으면 안 할 텐데 이제 그런 실수를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분통을 터뜨리셨어요. 두고두고. 혼자 내보내면 안 된다고 저렇게 사고를 하나씩 친다고. 되게 궁금해요. 사람들의 감정을 되게 궁금해해가지고 의외로 예술활동 많이 하셨어요. 드럼도 치시고 기타도 잘 치시는데 감정선을 표현을 잘 못하세요. 그래서 감정 표현을 외우려고 해요. 외워가지고 자기 어떠냐고 막 물어봐요. 어머니하고 저는 되게 감정이 풍부하거든요. 웃어요. 그리고 막 되게 막 그런 걸 즐겨하셨어요. 음악 동호회 활동을 좀 하시면서 이제 그런 음악 동호회 때 공연하잖아요. 공연 가는 거 좋아하셨어요. 공연하시고 와가지고 사람들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른다고. 잘 잘한다.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재밌죠. 그러니까 감정이 없는 사람이 감정을 표현하는 걸 성공하고 와가지고 자랑하는 거야.
저희 아버지는 뭔가를 판단할 때 기본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세요. 어떤 판단을 할 때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줄어드는 거를 굉장히 기피하세요. 제가 선택지를 줄이는 판단을 하면 되게 뭐라고 하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럼 네 선택지가 줄어든다고. 그리고 거기 되게 민감해요. 어떤 상황에서 선택지가 줄어드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회피하려고 그래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기 판단이 언제 틀리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판단이 틀리는 순간 딱 정지합니다. 예컨대 투자를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 같은 사람은요, 투자하는 시점에서 파는 시점이 정해지는 사람이에요. 조건이 딱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조건이 성립이 되면 바로 팝니다.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자기 기준이 굉장히 철저하죠. 전형적으로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에요. 저한테 항상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너의 운명을 타인의 선의에 맡기지 말라고. 타인이 너를 위해서 좋은 선택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항상 선택을 네가 할 수 있는 상황을 유지하라고. 그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성실한 스타일이어가지고 6시 퇴근해가지고 밥 먹고 운동하고 2-3시간 공부하고 그 루틴을 평생 하셨어요. 저도 그 루틴을 그대로 따라가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기관리의 신이에요. 자기관리를 하는데 변명은 필요 없어요. 남자들은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죠. 뭘 하느라고 아니 그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철저해야 돼, 자기 관리는. 그래야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 준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이 평생 그렇게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어렸을 때 6시에 차 소리 들리면 아버지 있다라고 딱 이제 알 정도로 정확하게 루틴이 칼같이 지켜. 문제는 돈을 열심히 안 벌어. 필요한 만큼만 벌어. 본인이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한 사람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평생 이제 변무사로 살아오셨는데 뭐든지 썰물일 때와 민물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돈이 들어오는 파트들이 있잖아요. 그게 주기적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걸 위해서 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보세요. 저는 아버지만큼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다 어디 모자란 애들만 데리고 와가지고 사이코패스를 해. 다 모자라고 책임감 없고 그런 애들만 데리고 와서 자기 절제 안 되고 그런 애들만 데려와서 사이코패스를 해. 그냥 감정 없고 잘못된 판단 내리고 공감 능력 없고 그러면 뭐 제가 봤을 때는 동의가 안 되죠. 당연하죠. 맞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이코패스들은 잘 살고 있죠. 기업 경영자로, 임원진으로.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니 지능이 높고 전략적 선택을 잘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안 하죠. 그래서 우리 맨날 나오는 신문기사들 중에 하나가 대기업, 기업 CEO들 중에서 얼마나 그런 성격이 많냐 이런 거 맨날 나오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일부 예외적인 걸 가지고 사람들이 일반화를 시키는 거죠. 그게 편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그런 건데 실질적으로는 저는 유용한 성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현대사회에서 살아가기에 유용한 성격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부분 다 잘 살고 있고요. 그거는 개인의 선택인 것 같아요. 우리는 모두가 자기 삶을 선택하면서 매일매일 선택하면서 살잖아요. 이게 거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그 사람이 사이코패스다 아니다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사회에서 남자들 중에서도 공격성이 가장 뛰어난 사람들은요 범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회에서 공격성이 가장 뛰어난 사람들, 성취 욕구가 가장 높은 사람들 뭐 하고 있습니까? 사회에서는 기업 운영하고 있죠. 진취적이니까. 피지컬적으로 공격성이 뛰어난 사람들은 스포츠나 격투기에서 흔히 볼 수 있죠. 정말 어떤 공격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군인도 있죠. 이 사람들은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공격성을 굉장히 바람직하게 풀어내는 사람들인 거예요. 전형적으로 테스토스테론이 아주 넘쳐나는 분야죠. 이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공격성을 맥시멈으로 풀어낼 수 있는 필드에 있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식인 호랑이는요. 호랑이 사이에서는 강한 호랑이가 아니에요. 일반 먹잇감을 사냥하지 못하는 애들이 내려와가지고 사람을 치는 겁니다. 진짜 강한 애들은 자기縄벌이에서 그냥 쭉쭉쭉쭉 그냥 하는데 거기서 밀려난 애들이 민가에 내려와서 사람을 해치는 거지. 정말 우리 사회에서 공격성이 뛰어나고 정말 냉철하게 판단력이 좋은 사람들은요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막 웃기는 거죠. 왜 그러면 밑에 내려서 사람 잡아먹는 호랑이는 사이코패스 호랑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런 연쇄살인범들이 죽이는 대상들을 보세요. 다 약한 사람들이 여성들, 노인들 정상적으로 공격성을 표출해서 얻어낼 수가 없으니까 자기보다 약한 거에 그렇게 집중해서 피해를 주는 겁니다. 그거 본인 선택이지. 저희 아버지는 저한테 항상 솔직할 거를 요구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너 공부 왜 하냐? 라고 물어봤을 때 공부를 해야 되니까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러면 저희 아버지는 비웃습니다. 너 쟤보다 성적 안 나오면 자존심 상하잖아. 그거 참을 수 있어? 너 네가 1등이고 싶잖아.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스타일이에요. 갖다 박죠. 바로 욕구에 대해서 되게 투명해요. 윤리적 판단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사람의 욕구를 그냥 그대로 얘기하는 거에 좋아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제 법무사 생활을 오래 하시면서 법무사들이 법원 조정위원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국에서 가장 조정을 잘하는 조정위원 중에 한 명이었어요. 상까지 받으셨는데 아마 이런 것들을 잘 포착해가지고 사람들이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가지고 있는 욕망들을 되게 잘 포착하시는 편이라 잘 포착을 해서 이렇게 조정을 잘 하셨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재능이라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감정을 너무 도외시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많은 중요성을 뒀던 시기들도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근데 지금은 너무 감정을 너무 이렇게 방점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두는 게 아닌가. 감정에 대해서 너무 중요성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요.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건 우리는 리더십의 기본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 감정이 태도가 되는 사람들 우리 신뢰합니까? 못하죠. 저희 아버지는 감정이 태도가 될 일이 없어요. 근데 이게 왜 나쁜 겁니까? 그냥 그런 사람들이 반사회적 선택을 하면 되게 나쁜 거지. 근데 그런 이유가 없는데 본인들이 원하는 삶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본인 재능이 있고. 근데 왜 그런 선택을 해야 돼요? 사이코패스여가지고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그냥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사람이 사이코패스인 거지 그거를 섞으면 안 되는 거죠. 그 인과관계를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잘 절제하고 사는 사람들, 자기 통제를 잘하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일반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는 거죠. 나와 다르다는 거를 좀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저는 바라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거를 하면서 이제 공감이라는 거에 너무 치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공감을 꼭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냥 저 사람 나랑 다르구나. 내가 모든 걸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제가 그런 생각이 변호사가 되고 일을 맡고 처리하면서 제가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오만한 건지를 저는 이제 피부로 느끼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자란 환경과 자기가 선택한 것에 의해서 감정의 가중치가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우리가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어떤 범죄가 되는 선택을 해서 처벌을 받는다고 하면 뭐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그거 자체를 문제로 삼을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 보니까 유용한 게 있더라고요. 우리 사회는 굉장히 다양성을 요구하고 있고 각각의 사람들이 자신의 재능을 최대한대로 뿜어내는 그 퍼포먼스가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그걸 자유라고 하죠. 남과 달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되는 건데